어머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기 매점 가서 시원한 식혜 한 잔 사올게요. 오늘 바닷바람 정말 좋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태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굽은 어머니 윤희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은 너무나 다정해서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하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태준은 윤희의 무릎 위에 담요를 정성스럽게 덮어주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선착장 매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희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힘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점으로 간다던 아들은 그대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에 올라탔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마지막 배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거대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섬마을의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멀어지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동안 아들은 선상 난간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엔 더 이상 효자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윤희가 들고 있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물에 잠기는 휴대폰은 윤희가 살아남을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거기서 평생 내가 사준 식혜나 기다리면서 사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가장 편한 마지막 일 테니까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갈매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윤희의 눈동자에 차가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한 번도 힘을 주지 않았던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었습니다. 윤희는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전 하반신 마비와 실어증 판정을 받았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단호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펴자 그녀의 모습엔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 안쪽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수납함을 눌렀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 아들이 던져버린 것보다 훨씬 비싼 최첨단 위성 무전기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파란 불빛이 윤희의 차가운 눈가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입가에 가져다 대고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3년간 숨죽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처라 나야. 짐승 같은 놈이 드디어 제 어미를 버리고 떠났어. 이제 준비한 그물을 당겨 한 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주 촘촘하게. 내가 그동안 쌓아온 힘을 보여줄 때야. 무전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존경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분만 견디십시오. 저 태준이란 놈이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윤희는 무전기를 끄고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효도 여행용 모자가 바닷바람에 날려 그녀의 발치에 굴러왔습니다. 윤희는 그 모자를 구두굽으로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평생 비단결을 만지며 고운 것만 보고 살려 했던 이윤희의 인생에 가장 거칠고 잔인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오랜 시간 참아왔던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윤희,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통 자수 업계에서 전설이었습니다.
종로의 고풍스러운 한옥에 자리 잡은 그녀의 공방엔 1년 내내 비단 향기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한 땀 한 땀수를 놓는 윤희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꽃들은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을 것처럼 생생했고 사람들은 그 정성에 감동해 기꺼이 수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그 화려한 명성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훌륭하게 자라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들을 볼 때마다 윤희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아프게 왜 이러세요? 자, 제가 사온 보약 좀 드시고 하세요. 퇴근길에 들렀다며 따뜻한 보약 상자를 내미는 아들 태준. 비록 하는 사업마다 운이 따르지 않아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긴 했지만 윤희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착한 태준이가 세상 물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구나 싶어서 윤희는 매달 아들 내외에게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건네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역시 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윤희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예쁜 도시락을 싸들고 나타나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라며 어깨를 주물러주던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윤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임명장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자식 복이 어떻게 저렇게 좋으세요? 저런 효자 아들의 딸 같은 며느리라니. 그럴 때마다 윤희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제가 복이 많은 덕분이죠. 우리 애들은 마음이 비단결 같아요. 윤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도 걱정 마라. 엄마가 뒤에 있지 않니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윤희는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들의 앞길을 비단자수로 수놓아 줄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미소가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윤희는 가끔씩 찾아오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화자수를 놓던 윤희의 손에서 바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윤희의 빛나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비단결처럼 고운 가을 햇살이 공방 창가에 머물던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다음 달 전시회에 내보낼 십장생 병풍의 마지막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에 오색 비단실이 마치 물에 풀린 잉크처럼 번지더니 이내 거대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바늘을 쥔 오른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툭 바닥으로 떨어진 건 바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의 몸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며 공방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의식의 끝자락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뭉개진 신음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윤희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뇌부종이 심해 두개골 일부를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윤희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끔찍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건 입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얘야, 나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 짐승의 신음 같은 기괴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운동성 실어증,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 말은 다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사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직후 아들 태준과 며느리 지혜는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태준은 윤희의 마비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지혜 역시 젖은 수건으로 윤희의 얼굴과 목을 정성스레 닦아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눈동자만 굴리며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록 내 몸은 이렇게 무너졌어도 저렇게 착한 내 자식들이 있으니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의사가 아들을 따로 부른 날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완치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소견이 나오자 아들의 표정에서 조금씩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지날 무렵 아들은 윤희를 휠체어에 태워 대학병원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대학병원은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공기 좋고 편안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거기서 재활 잘하면 금방 다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실려온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밑에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화려한 공방에서 비단을 만지던 윤희의 세계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6인실 침대로 좁아졌습니다. 요양병원의 하루는 비참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럿을 돌보느라 기저귀를 가는 손길은 거칠었고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오겠다던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으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쩌다 나타나도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굳어가는 오른쪽 다리를 보며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몸져 누워 저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구나. 얼마나 바쁘면 못 올까? 사업하랴, 내 병원비 대랴 얼마나 힘들겠니? 윤희는 오히려 자식들이 걱정되어 매일 밤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곁을 지킨 건 옛 동생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윤희가 명장으로 잘 나갈 때나 이렇게 무너졌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병원 측의 불성실한 관리를 호통치며 윤희를 위해 개인 재활사를 알아봤습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님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수놓게 만들 겁니다. 상철이 믿으시죠? 상철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최고의 뇌신경 재활 전문가들을 요양병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 달간의 지독하고 처절한 재활 훈련. 윤희는 마비된 신경을 깨우기 위해 이가 깨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누님, 조금만 더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누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사의 격려에 윤희는 온 힘을 다해 발성을 시도했습니다. 굳어있던 성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꽉 닫혀있던 언어의 문이 열리고 굳어있던 다리가 힘을 되찾았습니다. 상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윤희의 가슴은 아들을 놀라게 해줄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철아, 태준이 얼굴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엄마 다 나았다고 소리쳐야 하나? 한 달 만에 입 밖으로 나온 또렷한 말에
윤희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상철은 핸들을 잡은 채 묵묵히 미소 지었지만 윤희는 그저 아들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마비와 침묵을 뚫고 돌아온 어머니를 보면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동안 고생시킨 게 미안해 아들을 꼭 안고 실컷 울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누님 다 왔습니다.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연락 안 하신 거니까 제가 집 앞까지만 배웅해 드릴게요. 윤희는 상철의 부축을 거절하며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는 이전처럼 힘이 넘쳤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핀 이름모를 들꽃 쫓아 반가웠습니다. 자신의 정원 담벼락을 지나 현관 앞에 섰을 때 윤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어락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 녀석들이 정신없이 바쁘긴 한가 봐. 문도 제대로 안 닫고 다니고. 윤희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살금살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익숙한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윤희 앞에서의 조심스럽고 공손하던 톤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들뜨고 흥분된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거실복도 모퉁이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확인됐어. 변호사랑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이 집이랑 종로 공방부지만 팔아도 현찰로 50억은 들어와. 사채 빚다 갚고도 강남에 번듯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다니까. 아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던 효자의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효자 연기를 해? 난 그 노인네 침 흘리는 것만 봐도 소름 돋아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자기야, 그 요양병원 원장한테 얘기는 잘 된 거지? 그 노인네 혹시라도 말문 트이면 큰일 나잖아. 태준이 와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원장한테 돈 좀 쥐어줬어. 적당히 독한 약 먹여서 정신 멍하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벽지나 뜯으면서 살다 가겠지. 아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효자 노릇하느라 썩은 냄새 나는 노인네 비위 맞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구역질 난다니까.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느질로 지어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눈엔 그저 썩은 냄새 나는 짐덩어리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연락을 끊은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채로 매장될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옆에 있던 장식장을 건드릴 뻔한 순간 뒤따라 들어온 상철이 재빨리 윤희를 낚아챘습니다. 상철은 윤희의 입을 막고 소리 없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윤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끊어지는 신음을 내뱉는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쓰러지면 저들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짐승에게는 인간의 정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상철의 품 안에서 윤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 자신이 수놓았던 그 수많은 비단꽃이 실상은 독사들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윤희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상철아, 나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요양병원으로 데려다줘. 상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거길 가시다니요. 윤희의 눈빛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건 명장의 기품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놈들이 내가 말하고 걷는다는 걸 알면 모든 걸 숨기겠지. 내가 다시 침을 흘리고 눈이 풀린 노인으로 돌아가야 저놈들이 제 발로 지옥문에 들어올 거 아니냐. 내가 지어준 그 비단옷이 수위가 되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윤희는 다시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초점을 흐트러뜨려 멍청한 침에 노인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윤희는 죽었습니다. 오로지 자식이라는 괴물을 처단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능이 유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짓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상철의 돈에 매수된 원장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신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아, 네. 원장님. 그래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전화를 끄는 태준의 환호성이 병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어두운 병실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설치한 그 더 뒤에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겠노라고. 복수의 자수는 이제 첫 땀을 뜬 겁니다. 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어머니의 지능이 사실상 유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태준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입가에 침을 흘리고 있는 윤희를 본 태준의 얼굴엔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윤희의 손을 잡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아주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 목소리엔 이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승리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 윤희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나누는 추악한 대화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아들은 윤희가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윤희가 아끼던 자수 공방의 비단들을 고물상에 넘기며 깔깔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낡은 천조각들이 무슨 명장 작품이라고. 그냥 다 버리고 여기 우리 서재로 꾸미자. 윤희는 눈을 풀고 고개를 힘없이 떨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쇼핑을 가기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 윤희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윤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상철이 몰래 전달해준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다져진 섬세한 손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거실의 대형 액자 뒤, 주방의 환기구 틈새, 그리고 아들 내외의 침실 스탠드 안쪽까지 단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폭의 정교한 자수를 놓듯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하나를 숨길 때도 조명의 각도와 사각지대를 계산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서재에서 사채업자들과 통화하며 어머니의 인감을 어떻게 도용할지 모의하는 장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식사에 몰래 수면제를 섞으며 낄낄거리는 장면까지 집안의 모든 순간이 이제 상철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비를 설치하던 중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며느리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순식간에 휠체어로 돌아가 침을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혜는 윤희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노인네 냄새. 씻겨도 안 없어지네. 자기야, 나 오늘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샀어. 어머니 건물 팔리면 이 정도는 껌값이지 뭐. 윤희는 지혜의 구두 발등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써라. 그 돈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밤이 되면 윤희는 상철과 비밀 무전기로 교신했습니다. 누님 영상은 완벽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태준이 놈이 사체 비톡촉에 시달리느라 조급해진 모양입니다. 조만간 누님을 버리려는 마지막 움직임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상철의 보고에 윤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나를 버리는 그날이 내가 그 아이를 영원히 버리는 날이 될 거야. 복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무력한 노인의 가면을 쓰고 아들이 건네는 독이 든 약을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아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그걸 뱉어내며 윤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괴물을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한 차가운 복수의 화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숨죽여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안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들 태준의 들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날짜 잡았어. 이번 주말에 효도 여행 핑계로 그 섬에 모셔다 드리고 올 거야. 배 시간 맞춰서 실종 신고하면 완벽해. 며느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긴 정말 똑똑해. 그럼 그날 바로 공방부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지? 윤희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은 바로 6이었습니다. 윤희는 즉시 상철에게 무전기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철아, 태준이가 나를 섬으로 보내려고 해. 이게 그놈이 자기 손으로 판 무덤이 될 거야. 상철아, 너는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미소를 지으며 윤희를 휠체어에 태워 섬으로 향했습니다. 배 위에서도 아들은 윤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바다 구경 좀 하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모실게요. 섬 선착장에 도착해 아들이 식혜 사올게요라며 떠나고 여객선이 멀어지던 그 순간 멀어지는 배를 보며 윤희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듯 살았던 다리에 빳빳한 힘이 실렸습니다. 아들이 버린 휴대폰 대신 팔걸이 밑에서 꺼낸 진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철아, 짐승 같은 놈이 제 어미를 버렸어. 이제 그물을 당겨. 윤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멀리 수평선에서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습니다. 상철이 이끄는 고속정과 요트 세척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섬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윤희를 누님이라 부르며 충성을 다해온 상철이 배머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누님, 제가 갑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상철이 뛰어내려 윤희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태준이 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님이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요. 당장 저 배를 돌려 놈을 바다에 처박겠습니다. 상철의 분노에 윤희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상철아. 지금 잡으면 그저 실수였다고 빌 거야.
그 아이가 제 입으로 우리 엄마 죽었다고 세상에 공표할 때까지 기다려.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 때 그 잔에 독을 타주마. 윤희는 상철의 부축을 받으며 요트에 올랐습니다. 요트 안엔 실시간 감시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태주는 벌써 육지에 도착해 며느리와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노인네 평생 거기서 갈매기나 보라고 해. 태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와 상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치매가 워낙 심하셔서. 네, 수소문 해보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상속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윤희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상철이 내민 서류를 훑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쓴 사체 장부, 며느리가 약에 수면제를 섞던 증거 영상, 그리고 태준이 주치의를 매수한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아, 내일은 저 아이의 생일이지? 윤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 누님. 아주 크게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를 빌렸더군요. 그래.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받아야 할 날에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게 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윤희의 목소리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직접 끝을 내줄 거야. 검은 요트는 육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를 가르는 요트의 뱃머리에 선 윤희의 실루엣은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보였습니다. 임윤희의 자비는 이미 섬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명장의 치밀함으로 짜 내려갈 잔혹한 심판, 최후의 참교육뿐이었습니다. 생일 파티의 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태준의 42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승자라는 생각에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빌려 성대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지인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태준은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들이키며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요? 아유, 치매가 워낙 심하셔서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원래 가만히 계시질 못하고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라. 지금도 수소문 중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덕분에 유산 정리며 뭐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에휴, 그래도 오늘만큼은 즐겁게 보내야죠. 자, 다들 편하게 드세요. 오늘 계산은 제가 다 할 테니까요. 며느리 지혜도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웃어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셔서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남편 생일이니까 즐겁게 보내려고요. 손님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효자시네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게 얼굴에 다 보여요.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티장의 전기가 일제히 꺼지더니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엔 며느리 지혜가 윤희의 뺨을 치며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야. 곱게 죽어줘야 우리가 살 거 아냐. 왜 숨이 안 끊어져서 우리 속을 썩여. 이어지는 영상엔 태준이 잠든 윤희의 손에 인감을 강제로 찍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저런 걸 틀었어? 당장 안 꺼. 태준이 당황해 소리칠 때 파티장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윤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도 도우미도 없이 차가운 눈빛을 한 채 당당히 두 발로 걷는 그녀의 모습에 태준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태준의 심장 소리처럼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태준의 입에서 나온 건 안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윤희는 대답 대신 아들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고요한 파티장에 매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기를 바랐겠지. 내 놈이 나를 버린 그 차가운 손바닥에서 내가 갈매기 밥이 되길 기도했겠지. 윤희의 목소리엔 쇳소리가 섞여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지혜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챙기며 도망치려 하자 상철이 보낸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내가 내 돈으로 산 그 가방, 그 옷, 내 몸에 걸친 귀금속까지 단 하나도 내 것은 없어. 윤희의 신호에 상철이 서류한 뭉치를 태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송태준, 내가 담보로 잡혔던 공방 부지와 빌딩, 내가 이미 사채업자들한테서 통째로 인수했다. 그리고 내가 법인 자금 횡령해서 도박으로 날린 30억, 그거 갚을 능력 없지? 오늘부로 너는 파산이야. 아니, 파산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지.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윤희의 고함에 파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송태준, 박지혜 씨죠? 존속유기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윤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살려줘, 응?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요양병원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손끝 하나 움직이려 발버둥 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섬에 버려져 마지막 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릴 때 너는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더냐? 윤희는 아들이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직접 풀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구두굽으로 시계를 짓밟으며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이 집, 이 가구, 내가 누리던 모든 허영. 이제 다 압류야. 너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야. 존속유기 미수,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 내 죄명이 참으로 화려하구나. 며느리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다? 내 약에 수면제를 타면서 빨리 좀 죽어라라고 속삭이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아직도 생생하다. 내 친정집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 아버지가 내 돈으로 차린 공장, 내가 오늘로 부지 회수했으니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파티장의 손님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저런 효자 코스프레에 속았다니.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윤희는 멀어지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태준이는 3년 전 내가 쓰러지던 날 이미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괴물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아들의 처절한 비명과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희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암덩어리를 도려낸 자리에서 비로소 시원하고도 시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조용히 다가와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님, 이제 끝났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예전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거짓으로 물들지 않은 진짜 빛이었습니다. 그래, 상철아. 이제 끝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야. 윤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과 지혜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간 뒤 폭풍이 휘몰아쳤던 펜트하우스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희는 아들이 먹다 남긴 케이크와 샴페인 잔으로 어질러진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자식의 배신을 몰랐던 시절의 어리석은 노모는 온데간데였고 그곳엔 시련을 뚫고 나온 차가운 명장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아, 그동안 저놈들이랑 같이 살았던 우리 집 당장 처분해줘. 단 한 조각의 흔적도 내 곁에 남기고 싶지 않아. 윤희의 단호한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의 빠른 조치 덕분에 아들이 가로채려 했던 종로의 공방 부지와 건물, 그리고 전 재산은 온전히 윤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졌던 거액의 사채 빚은 고스란히 태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태준과 지혜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 독촉과 법적 처벌이라는 긴 터널을 걷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종로의 윤희 전통 자수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비단 조각들을 상철이 전국을 뒤져 다시 찾아왔고 윤희는 그 찢어진 비단들을 하나하나 꿰매며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바늘을 잡은 윤희의 손끝은 전보다 더 정교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다시 복귀했다는 소식에 정재계의 인사들과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명장님, 이번 전시회 꼭 참여해 주세요. 하지만 윤희는 예전처럼 화려한 전시회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임윤희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자수 교육관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바늘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수놓을 수 있어요. 윤희의 말에 교육관을 찾은 사람들의 눈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윤희는 상철과 함께 교육관 앞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누님, 이제야 정말 누님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상철의 말에 윤희는 멀리 보이는 인왕산을 바라보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평생 남의 옷에 꽃만 수놓느라 내 마음이 찢어지는 줄은 몰랐어.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 가장 아름다운 자수는 비단 위에 놓는 게 아니라 내 부서진 삶을 스스로 기우는 거라는 걸. 윤희는 무릎 위에 놓인 하얀 비단 위에 붉은 매화 한 송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매화. 그것은 배신과 고통의 시간을 뚫고 다시 일어선 이민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누님, 그런데 태준이 녀석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더군요. 한번 만나달라고.
상철의 말에 윤희는 바늘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 내 아들 태준이는 3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건 그저 낯선 죄인일 뿐이야. 알겠습니다, 누님. 이제 그녀의 곁엔 피를 나눈 자식은 없지만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상철과 그녀를 존경하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그녀가 스스로 놓은 당당한 인생의 무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교육관에서 수업을 마친 한 젊은 여성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매듭을 완성했어요. 그녀의 눈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놓아가는 거예요. 잘못 놓았으면 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공방안, 윤희의 바늘 끝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첫 땀을 뜬 것뿐입니다. 그 어떤 비단보다 견고하고 그 어떤 꽃보다 화려한 이뮨이라는 명장의 진짜 인생이 말입니다.